최원석 교수님이 백신 접종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저는 오늘 코비드-19 백신의 접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저께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접종을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전략이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마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좀 고려사항,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백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연령에 상관없이 인구수를 커버할 수 있는 한 번 정도 투도즈 또는 백신에 따라서는 원도즈이겠습니다만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확보했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계약은 했다고. 그렇지만 이제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는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쪽에는 아주 많은 양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수의 양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마도 3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동시에 공급이 되면서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mRNA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주된 백신이 될 것 같고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단백질 합성 백신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보면 2가지 또는 3가지의 백신을 쓰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의 우선순위는 사실 어저께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어떤 사람이 접종하게 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앞쪽을 제외하면 뒤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백신의 공급량에 따른 고민입니다. 사실 앞쪽에 있어서의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되게 세분화되어서 여러 군인 것처럼 나누어 놨지만 사실은 고령자와 의료진,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접종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면 아마도 좀 나아질 텐데 어쨌거나 뒤쪽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종 계획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리스트가 쓰여 있지만 사실은 2월에는 5만 명, 그리고 3월에는 50만 명, 그리고 이제 5월 이후가 되어야 850만 명 이상, 그리고 7월 이후가 되어야 많은 인구수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접종 체계는 도입과 유통과 공급은 아시는 것처럼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갖고 있는 보건과 유통상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종센터나 의료기관을 통한 접종 이런 형태를 좀 분리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의 관리는 워낙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이상 반응 관리 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칙을 지키겠다.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런 과정 중에 자문을 하고 의견을 드리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전체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좀 고민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때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정부가 발표했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요, 전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데 금년 중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해서 접종률의 70%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금년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맞게 되고 유행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올해의 목표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우선은 좀 집단 면역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집단 면역은 유행을 사그라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면역력을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갖게 되면 면역력의 획득은 걸리던가 백신을 맞던가이겠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감염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이제 원래는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R 값을
어떤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실제로는 RT 시간에 따른 R값을 1 미만으로 줄여서 유행이 점점 더 커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 숫자상의 계산인 것이고, 작은 규모의 유행들은 일어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병원 감염 질환에 있어서 퇴치나 종식을 이야기하려면 갖고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서 유행을 하면 그 동물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람 내에서만 유행을 하는 것이어야 저희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미 뭐 반려동물, 밍크, 또 처음에 유래부터가 동물에서 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집단 면역의 형성이 종식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없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필요한 집단 면역이 일정한 값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이 R값을 기본으로 해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면 될까를 할 때 이제 R0 기초감염 재생산수를 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60%는 이 R0가 2.5일 때이죠. 1 빼기 2.5분의 1, 0.6. 만약에 R0가 더 커졌다면 더 많은 사람이 면역력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R0는 사실은 초기에 유행을 시작했을 때의 그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여러 변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은 전염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죠. 지금은 R0를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이제 방역이나 이런 조치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추정해 보면 R0는 아마 커졌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도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사실은 60%, 70%보다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유행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게 목표라면 그때는 우리가 RT 값을 갖고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R 값.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유행이 줄고 RT가 1보다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행은 그 자체로도 사그라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RT 값이 뭐 2 미만만 된다고 하면 한 50% 정도의 사람들만 면역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행이 점점 더 커져가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행을 컨트롤하기 위해 필요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고정된 값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구와 접종률이 어떤가입니다. 지금 이제 접종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19세 이상일 겁니다. 19세 미만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접종률은 어떨까요? 정부에서 실제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을 7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관점에서 보면 한 58% 정도의 사람만이 백시네이션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체 인구의 관점에서는 2%를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60%, 70%를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21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현실적인 목표는 접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이분들은 고위험군, 뭐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또는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서일 텐데 이 사람들에서 질병 부담을 낮추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필수 기능의 유지겠죠. 이 필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보건 질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의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수준의 방역의 조치들이 유지되어서 RT 값이 원래 R0보다 계속 낮게 좀 만들 수만 있다면 접종한 저 수준으로도 유행의 규모는 작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와 백신의 종류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우선순위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마치 1, 2, 3, 4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쪽에는 의료인, 그 다음에 고위험 고령자 이제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회 필수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선순위는 우리가 백신 접종의 목표를 무엇에 두느냐, 또 수급의 상황이 어떠냐, 백신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 집단의 감염과 사망의 감소.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에서의 버든을 줄이는 거죠. 두 번째가 보건의료 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의 유지. 세 번째가 지역사회 내 전파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지역사회 내 전파의 감소가 1번이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접종의 목표는 사실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급량이죠. 초기에 많은 양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접종하는 여러 장소가 가능하다면 사실 앞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는 접종이 더 수월한 군이 앞쪽에 포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려운 거죠. 결국 지금 선정되어 있는 우선순위는 고령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접종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백신의 특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시에 여러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급되는 거에 맞춰서 사용하게 될 텐데 각 백신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도 있는데 일단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이 크게 제일 다른 점은 보관과 이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접종 센터, 의료기관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상 반응, 안전성, 효능에 대한 부분은 알지만 접종자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논문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나온 걸 보면 연령군별로 분류해 놓은 것, 성별 또는 인종, 또 어떤 국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 사실 이 백신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 보이지만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퍼블리시 되어 있는 자료로는요. 모더나의 백신도 마찬가지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분석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료상에서는 이 제한된 자료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문으로 퍼블리시된 자료만을 갖고 판단했을 때는 세부적인 접종군에 따른 차이를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규제기관의 허가의 과정을 거칠 때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서브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통한 검토와 검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허가되어 있는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도 저희가 좀 고려는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급 가능한 백신의 상황도 어쩔 수 없이 고려는 해야 될 겁니다. 외국에서 먼저 쓰고 거기서 효과 이상 반응 다 알면 좋은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죠. 먼저 쓴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의 자료를 다 알고 나서 쓰는 건 유행이 다 끝나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백신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계속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었던 사례,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게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보면 저희는 지난주에 있었던 인플루엔자 백신의 사망 사례가 떠오릅니다. 노르웨이의 보건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백신에 의한 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노르웨이 보건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 중에도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 백신마다 사망자가 있죠.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에는 이 연구 중에 이 논문에는 6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되고요. 2명이 백신 접종군, 4명은 위약군이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 때도 사망자가 있었죠. 3명의 사망자가 플라시보 위약군이었고 2명이 백신 접종군이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있어서도 사망자가 나오는데 3명이 위약군, 1명이 백신군이었습니다. 임상 연구를 생각해 보면 임상 연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환자분들의 기운이 없고 별로 여명이 길지 못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포함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연령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을지언정 일정 수준의 건강 상태가 있다고 겉으로 봤을 때 확인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임상 연구에 참여할 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기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사망자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대조군 없이 보면 이분들이 다 백신에 의한 사망자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조군이 있죠. 그리고 대조군하고 비교해 보면 사망 발생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실제로 임상 연구가 갖는 의미죠. 대조군이 있는 것. 근데 우리가 리얼 필드에서의 접종은 대조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다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 전에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수준의 레어한 반응들은 그걸 통해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임상 연구에서도 이렇게 사망자가 있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 중에 노르웨이 같은 사망자의 발생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백신과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임상 연구에서 발생했었던 상황과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상황을 보면 실제로 관련이 없는 사망자들도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이상 반응의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mRNA 백신은 사용 중에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률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백신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게 이미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사용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죠. 다른 백신도 그렇습니다만 대개 이제 백신 접종할 때 10만 명에서 100만 명, 1명 정도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 반응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슈의 관리에 있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접종 후 직후에 중증 이상 반응의 관리에 있어서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결국 기존에 갖고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활용은 할 텐데 저는 신속한 대응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효과와 이상 반응,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VALD가 단기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장기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는 백신 접종하고 나서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셋업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통의 문제인데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원활한 이 예방 접종이 진행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저는 지금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백신에 대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만들어져 있는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통은 이렇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투명한 공개, 신속한 검증, 정확한 답변,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혼자 말하는 게 아니니까 전문가와 대중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 중에서 제일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적어도 접종률과 백신의 효과는 뭐 나중에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전반기까지는 지금의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위험군에서 얼마만큼의 접종률을 만들 수 있느냐, 백신의 효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증 환자가 감소하는 부분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 발생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군이 될까? 아마도 포켓이 생기는 곳이겠죠. 저희가 지금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학교가 고위험 시설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하지만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그곳이 포켓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죠. 우리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높은 접종률을 갖고 있는 질환도 의료기관 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또는 면역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자 발생이 일어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역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서 실제로는 올해는 백신을 맞으면서 점점 부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유행에 대한 대응과 백신 접종에 대한 대응을 모두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방역 당국으로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백신 접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백신 놓을 거니까 유행하는 거 좀 버텨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유행에 대한 컨트롤을 해나가야만 백신 접종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정부가 발표했고 이제 진행하는 상황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뭐 처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거고 많은 전문가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필드에서 접종이 진행되면서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셀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막아지면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 전략에서 현실적인 목표, 그다음에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안전 관리 체계, 소통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